설 특집으로 네. 오늘 2부에서는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자율주행단이 사실 이번 CES에서도 AI와 함께 자율주행에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코스모스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는 자율주행이 소위 돈이 되는 시대, 그리고 발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투자 포인트 찾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오토노머스 A2G CSO인 유민상 상무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율주행과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 A2G에서 전략을 담당하는 유민상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미국에서 평가한 글로벌 자율주행 순위에서 대한민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3위에 등재된 기업입니다. 새해 첫날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인사이트 저희도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의 기본 개념 그리고 현재 구현 가능한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네, 현재 자율주행 레벨은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나눈 J301 기준을 따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3 이상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고 있고요. 레벨 0는 우리가 그냥 타는 자동차, 아무것도 기능이 없는 자동차를 얘기하고, 레벨 1은 우리가 자동차에 적용된 ADAS,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기능 중에 차로를 유지하는 가로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즉 세로 방향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레벨 1, 둘 다 있으면 레벨 2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수준이 레벨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의 HDA2나 테슬라의 FSD 같은 모든 기능들이 다 FSD 같은 기능들이 다 레벨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데, 레벨 3는 그 정해진 구간 안에서 자율주행이 되지만 한계 상황에서 운전자가 제어권을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수준이고요. 레벨 4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운전자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은 운전석이 없는 차,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차의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차들이 이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레벨 5는 이 레벨 4에서 정해진 구간마저 없습니다. 즉 모든 구간에서 완전하게 자율주행이 되는 자동차를 레벨 5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토노머스 A2G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준은 레벨 이 5까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그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4를 현재 타깃으로 개발하고 계신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새는 이제 많이들 자율주행 투자도 하시니까 레벨 3니 4니 이런 단어들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4단계, 5단계, 지금 4단계를 개발하고 계시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상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레벨 3의 자율주행 자동차 법규가 2020년도에 국제법규가 제정됐습니다. 그 뒤로 2021년도에 혼다가 레벨 3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았지만 딱 100대만 생산하고 양산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용화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벤츠가 2022년에 인증을 받았고 그 차를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BMW가 2023년에 받았지만 아직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올해 팔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된 수준은 레벨 2가 보편화되어 있고 레벨 3의 일부가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레벨 4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운행하는 웨이모, 크루즈 같은 경우에 레벨 4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2고 3가 일부고 4를 목표로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레벨 4, 레벨 5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적인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뭐 센서라든지 우리 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AI 기반이라고도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디에 좀 포커싱을 하고 계실까요? 네, 현재 자율주행 글로벌 기술 순위나 실제 자율주행의 레벨별 글로벌 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레벨 2, 3와 레벨 4가 확연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혹시 레벨 2의 2023년도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입니다. 포드, GM, 현대자동차 이런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게 레벨 2, 3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4 이상은 완전히 새로운 업체들 중심으로 현재 기술이 좀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게틱, 메이모빌리티, 포니 AI, 유로 이런 차들은 여태까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었다가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더 다가오려고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스타트업들입니다. 즉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레벨 4의 기술 시장, 그다음 전통적 자동차 OEM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레벨 2, 3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장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테슬라의 FSD가 굉장히 훌륭하고 뭐 사람을 대체할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봤던 이 장표에서는 테슬라가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특히 레벨 4 수준에서는 그냥 논외로 치는 수준으로 낮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레벨 4에서 낮은 순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테슬라는 여태까지 팔고 있는 차량은 모두 레벨 2입니다.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적은 없고요. 실제 현재 미국 내 ADAS 사고의 90%가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어를 하고 있지만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게 테슬라의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실제 아까 순위에 봤던 컨슈머 레포트나 이런 소비자 측면에선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는 좀 익숙하지만 이 기술적이나 상용화 수준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지금 되는지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여러 가지 컨설팅 펌이나 기관들에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발표자들이 많아서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23년에 발표된 프레지던스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32년에 3,300조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2032년에 2,800조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현재 자동차 시장이 약 3,000조 원 시장입니다. 즉 현재 자동차 시장을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2030년 이후 정도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 만큼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망이 밝고요. 이제 자료 화면을 보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장표에 있었던 2023년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순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기업들이 이제 그 순위대로 돼 있는데 전체의 75%가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거를 좀 치고 나가고 있고요. 중국이 3개 기업 2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단 1개 기업으로 좀 유일하게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규모를 보면은 좀 더 마음이 아파지는데요. 투자 유치 규모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현재까지 17조 원을 투자를 했고 GM의 크루즈는 18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외에 모셔널이나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6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장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전망만으로는 조금 이제 와닿기가 적으실 것 같아서 저희 방송에 걸맞게 그때 작년 나스닥 상장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위라이드랑 포니 AI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포니 AI는 이제 2024년 11월 27일에 상장을 했고 위라이드는 10월 25일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기업 가치 평가받았던 게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투자했는데 그 금액에 걸맞는 이제 기업 가치를 좀 인정받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전망이 결코 예측에 기반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게
들여다봐야 될 재무 지표들을 보면 실제 재무 지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매출액은 300억에서 1000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2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오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GML 크루즈가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했는데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하기 전까지 들인 돈이 18조 원입니다. 근데 여기 크루즈의 하루 적자가 70억이거든요. 하루 적자가 70억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우리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 사실 역사로 살펴보면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 기업의 성장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다음 장표를 좀 봐주시면 먼저 테슬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의 장표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창업을 했고 17년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즉 17년간 계속된 투자를 해왔고 2020년도에 FSD를 처음으로 구현했고 그 구현과 동시에 17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 첫 해가 2조 8천억에 이르는 흑자를 전환했고요. 근데 이 흑자 전환했다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에 흑자 전환하고 지난 2024년에 테슬라의 시총은 우리 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63개의 시총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전체가 모여도 4천조밖에 되지 않는데 테슬라 하나가 2천조 원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한 거죠. 그만큼 이 시장이 원래도 이제 많은 투자를 하지만 한 번에 이제 선점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총이 담은 이 자본시장의 논리가 조금 섞였다라고 하면 판매량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량을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 24년 기준으로 175만 대, 전체 판매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은 2위의 BYD가 145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3위부터 따라가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폭스바겐, GM, 현대 등 다 70만 이하로 테슬라의 절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시장 전망이 밝고 앞으로 나아갈 시장이 실제 이러한 자본시장의 효과로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조 원가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가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사실 100년 전 1908년에 포드가 첫 내연기관차 모델 T를 출시했습니다. 공교롭게 아까 테슬라와 동일하게 17년 후인데 17년 후에 이동식 조립 라인이 이제 다 보편화되면서 제조 원가의 70%를 절감해서 한 대를 생산하는데 12시간 850달러가 들었습니다. 이거를 1시간 33분 260달러로 확 줄이면서 실제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계기가 됐고요. 테슬라도 딱 100년이 지난 2008년 첫 전기차 로드스터가 나왔을 때가 이제 굉장히 비쌌죠. 고급 전기차 이미지로 실제 출시를 했었는데 그리고 8년 뒤에 기가팩토리를 설립해서 배터리 셀을 대량 생산하면서 원가를 80%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테슬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연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시장 규모 그리고 시장 규모가 향후 선점했을 때 차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가장 서두에 말씀 주셨던 대로 말 그대로 장밋빛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결과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소비자 단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냥 차를 타는 입장에서는 그 자율주행차 그거 안전해? 탈 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사실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에게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이 안전한가? 라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수준이 기술 수준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수용성 향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들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현재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실제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절대 사고를 100%안 내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수능 끝나고 사실 고3 때 면허를 따긴 했었는데 초보 운전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하지만 많은 학습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상용화됐다라고 해서 이 차가 100% 사고가 안 납니다. 100% 이게 안전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이 공개한 사고 데이터를 보면 일반 차량 대비
32배가량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즉 현저하게 굉장히 낮은 수준임은 명확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게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실제 전 세계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대중교통과 물류 목적용의 자국 시장부터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 이상은 국제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 한국부터 실제 자국법을 제정해서 대중교통과 물류 목적용의 자율차를 판매하는 법규를 제정을 해서 실제 이런 분야부터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상용화돼서 우리 삶에 실제 자율차를 볼 수 있고 자율차가 녹아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실제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해. 그리고 실제 사고 났을 때도 완벽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라는 사회적 수용성이 향상되어야 실제 이게 나아갈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큰 거는 기술 수준의 이슈보다는 사회적 수용성 향상의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 일부 국가들이 대중교통과 물류 목적용의 자국 시장을 열고 있고요. 다음 장표 봐주시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세 번째로 2024년 3월 19일 날 법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죠. 올해 3월 20일부터 레벨 4 자율차는 그 대중교통과 물류 목적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실제 대중교통과 물류 목적용으로 차량이 판매되다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올 것이고 그럼 자율차 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도 향상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 법규가 제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마차에서 내연기관차로 전환이 됐을 때도 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붉은 깃발법이라고 해서 차량의 6m 앞에서 3명이 깃발을 흔들어야 됐습니다. 이 내연기관차가 지나가니까 위험하니까 피하세요라고 깃발을 흔들어야 됐는데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차량 앞에서 3명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 실제 그만큼 사회적 수용성 향상 이전에는 이게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사고가 나도 완벽하게 배상을 해줘라는 보험 체계의 정립과 자동차 보험 산업이 같이 발전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용화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대중교통부터 자율주행인가를 봐주시면 다음 장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크게 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비용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게 대중교통 시장입니다. 혹시 전기버스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자주 타고는 다니는데 버스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스의 평균 가격은 3억에서 4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소 전기버스로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차량은 6억에서 7억 정도 합니다. 즉 높은 비용, 아직까지는 자율차가 굉장히 높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 높은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성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요. 현재 기술로 아직 로보택시는 쉽게 상용화되기 좀 힘들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가장 무인 자율주행을 많이 했고 로보택시로 활발하게 했던 크루즈 18조 원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개발을 했죠. 하지만 이제 인명사고로 여러 가지 이슈로 로보택시 사업을 완전히 철수를 했고요. 그만큼 로보택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정해진 구간 안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게 레벨 4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버스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정해진 구간 안에서 버스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시장이 로봇셔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역사에서 그거는 반복됐었습니다. 마차도 처음에는 귀족의 전유물이었지만 서민들이 타기 위해선 대량으로 이송하는 버스부터 좀 보급이 되었고 내연기관 차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실제 유럽의 트램 문화가 형성된 게 이 내연기관이 전차에 먼저 적용돼서 트램이 적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만큼 이러한 역사의 반복성을 볼 때도 대중교통부터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차와 마차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더라도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